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올 시즌 최고 할러데이 시즌의 시작인 땡스기빙 주말입니다. 어김없이 또다시 찾아온 할러데이 시즌은 역시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생각에 젖어들면서 가족 친지를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팬데믹의 기억도 서서히 멀어져 가면서 올해야말로 진정 정상적으로 돌아온 할러데이 시즌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터키 디너를 나누면서 갖는 시간과 의미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할러데이가 가져다주는 마술일 것입니다.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풍족함이 넘치고 따뜻한 할러데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과학의 신뢰도, 물건 방환, 체중 감소약의 수요, 쇼플리프팅, 그리고 변하는 직업 시장입니다. 의사인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듣다 보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중 한 명 얘긴데요. 이 환자는 대장암의 가족 내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절실하게 필요한 장내시경을 무작정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온라인에서 본 거짓 루머로 인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봤더니 온라인에 환자가 마취 상태에 있을 때 의사들이 은밀하게 코비드 백신을 놓는다는 터무니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런 상황에 본인이 원치 않는 백신을 절대 맞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놀란 의사는 이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설득해 보았지만 결국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디프테리아나 테타너스 백신을 맞는 비율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또 킨더가든에서 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도 공공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와 과학계에 대한 불신뢰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 전문가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성인 8,84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 이런 추세를 재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오늘날 기간 중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로 떨어졌다고 나왔고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놀랍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인 중 57%가 과학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2021년 11월보다 9%가 하락한 것이고요.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16%나 하락한 것입니다. 또 나머지 미국인 중 34%는 과학이 긍정적, 부정적 양면이 다 있다고 말했고 8%는 최악의 부정적인 여파만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얘기할 때는 현재 73%의 미국인이 신뢰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팬데믹 초기와 비교하면 14%나 떨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런 최근 하락 추세에도 미국 사회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서 과학자나 의료 과학자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은 비즈니스 리더나 종교 리더, 저널리스트, 정치가들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수치는 과학자, 의료 종사자들의 비교도 되지 못합니다. 또 이런 성향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간의 차이가 역력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38%는 미국 과학자들의 전혀 신뢰감이 없다고 한 반면 민주당 미국인들 중 86%는 미국 과학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와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하락했지만 그래도 대다수 미국인들은 정부가 과학에 하려하고 쏟는 투자에는 가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인 중 78%는 이런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인 중 52%는 전 세계 과학계에 미국이 리더인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인들의 하락한 과학에 대한 신뢰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떨어진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또 다른 팬데믹이 만약 들어닥친다면 그때는 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이 이루어낸 엄청난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는 정부 차원의 끊임없는 투자가 절실했는데요. 만약 과학에 이런 투자가 줄어들고 과학의 신선한 발명과 창의가 중단된다면 그때 상황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녀들 백신을 거부하고 공공보건기관들이 문을 차례로 닫게 된다면 정말 암담한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에 퓨 리서치 결과를 보면 한 가지 전문가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앞에 말한 대로 이 과학계와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는 정치가들이나 저널리스트들에 비교해서 한층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의사, 간호사, 응급요원, 보건종사자들, 약사, 연구가들, 다양한 의료계 전문 인력들이 과학자들을 더 진보된 훈련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좀 더 효율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스토리 예를 들어가면서 과학이 미국인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의 삶을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단지 과학과 의료계를 넘어서 한층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제일 큰 것은 단연코 의료계 스텝진의 감소로 감당하기 힘들어진 이 의료계의 부담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미국인들 마음에 줄어든 과학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과학계와 의료계, 미국 사회의 투명성 있는 진실과 정확한 팩트를 제대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그룹의 메시지를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좋은 예로 교육자들, 비즈니스 리더들, 가족 단위까지 이런 메시지 전달은 아주 파워풀할 것이라고 이것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공중보건학 연구팀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그룹들과 네트워크는 인종이나 종교, 교육 레벨, 정치 성향에 무관하게 서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연관된 스토리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과학과 공중보건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리면서 그 신뢰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백신이나 치료 방법 이것을 넘어서 더 광범위하게 깨끗한 식수, 신선한 공기, 연기 없는 환경 등 다양한 공중보건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인들 마음에 과학과 의학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해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전체적으로 이 분야의 신뢰도는 다른 어느 분야에 비교해서 여전히 높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생각에 미국이 전 세계 이 분야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신뢰도는 다시 회복될 가망이 있을지 전문가들이 앞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마침내 할리데이 시즌이 다가왔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쇼핑 시즌이죠. 그런데 쇼핑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입했던 물건을 반환하는 리턴 이야기입니다. 소매업계에서는 이런 리턴이 비즈니스 차원의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자라나 H&M, 심지어 아마존에서 리턴 폴리시를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구입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을 한층 더 어렵게 하거나 리턴할 수 있는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방법 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물건 사이즈가 아주 큰,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것들은 리턴 자체를 아예 없애기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중 최고 쇼핑 시즌인 할리데이 시즌에 들어간 현실에 이런 변화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내 소비자 중 40%는 올해도 선물 중 최소한 한 개는 리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물건 구입에 있어서 리턴의 가능 여부로 인해서 실제로 필요한 선물 숫자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비율이 3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현실이니 비즈니스 차원의 리턴 팔러시를 더 어렵게 하려는 방향과 실제 소비자들의 리턴에 대한 기대, 그 간격 차이는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죠. 구입했던 물건을 반환하는 리턴을 두고도 많은 비즈니스들도 소비자들의 이런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력하게 리턴 팔러시를 중단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의 이것으로 인한 손실 액수는 엄청납니다. 2022년 총 액수가 8,170억 달러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구입한 물건 중 모든 물건 중 16.5%가 반환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쇼핑객이 일부는 리턴할 것을 아예 마음먹고 필요한 것 이상 물건을 구입하죠. 이런 것을 브래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의 쇼핑 트렌드입니다. 2022년에 나온 숫자인데요. 쇼핑객 중 10명 중 6명 이상, 60% 이상이 브래케팅으로 쇼핑했다고 말을 했고 소비자들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때 구입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먼저도 구입하고 본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리턴으로 인해서 세일의 손실이야말로 미국 소매 비즈니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독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많은 온라인 비즈니스들도 손쉽게 만족스러운 리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커스터머들을 끌어들이고 유치하는 데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실이죠. 이러면서 현재 쉽게 볼 수 있는 온라인 리턴 팔러시와 리턴 물건을 쉽게 드롭오프 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까지 여러 군데 동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리턴은 물론 무료이죠. 이런 것이야말로 현재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 쇼핑의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미국인 중 80%는 리턴이 쉽지 않고 무료가 아니라면 같은 소매업체에서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요. 리턴하는 중에도 이것이 절차가 쉽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 리턴이 있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패키징을 요구한다든지 리턴하는데 트래킹 슬립이 없다거나 또 돈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곳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차원의 손실이 너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순이익 마진이 20%라고 치면 커스터머가 만약 이 물건을 리턴했을 때 $20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죠. 거기다 추가로 창고라든지 사용된 다양한 장비들, 리스토킹, 리셀링, 리사이클링에 들어가는 소위 노동력 임금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리턴하면 그들이 정규 인벤토리에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가격에 팔리는 줄 아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경우 쇼핑 비용만도 아이템이 다시 팔렸을 때보다 비용보다 더 높은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온 연구 결과 숫자를 보면 리턴돼서 다시 팔린 경우 68%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팔린 가격은 원래 가격의 50% 이하로 팔려 나간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 소비자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당연히 프리 리턴에 아주 간편한 옵션을 기대합니다. 올해 할리데이 시즌에도 소비자 중 32%는 프리 쇼핑과 프리 리턴을 주는 소매 업체에서만 쇼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팬데믹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팬데믹 당시 기억나시죠? 스토어 안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들어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런 것이 불가능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매 업체들은 리턴을 아주 쉽게 해주면서 비즈니스를 간간히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오늘날
소비자들에게는 이 방법이 익숙하게 굳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물건 구입에 무료 리턴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쇼핑하는 것이 자리 잡혔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프리 리턴이 있는 아이템을 선호하고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할리데이 시즌에 들어와서 이런 리턴 팔리시가 혁신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대신 많은 소매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나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서 모든 절차를 간편하고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를 도입하면서 딜리버리와 다양한 로지스틱스에 연관된 해결책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거기다 리턴을 어떤 방식으로든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부로 리턴이 자주 되는 아이템들이 있을 경우에 이 아이템 위에다가 물건에 frequently returned item이라고 붙여넣습니다.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서 커스터머들이 구입할 때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 더블 체크를 장려하는 격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업체에서는 커스터머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리턴 패턴을 연구하고 있고요. 리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할리데이 시즌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리턴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리턴하는지 더 정확하게 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면 모든 것에 좀 더 준비된 상황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구입한 물건을 리턴하게 된 경우 이것이 무료가 아니거나 편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소매업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번 저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약이 있죠. 오젬픽과 위고비. 이 이름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당뇨병의 치료약, 체중 감소 약들인데 이들의 수요는 정말 비싼 가격에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제약회사 노보 노르디스크가 내놓은 오젬픽과 위고비는 그리고 또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사의 만조로 역시 미라클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제약회사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수익은 엄청납니다. 노보 노르디스크 제약회사는 이 두 약의 세일로 2023년 9달 동안 36%가 증가했고요.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22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중에 위고비에서만 들어온 액수가 8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제약회사의 추가로 9억 달러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 노보 노르디스크만이 아닙니다. 인디애나에 위치한 일라이 릴리 미국 제약회사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들이 내놓은 약 만조로로 인해서 올해 9개월 동안 95억 달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37%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세일이 빌리언 달러를 넘어선 첫 번째 약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이 약이 올해 말에 가서는 당뇨 치료 외에도 비만 치료의 FDA 승인도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상대로 두 회사의 주식 가치는 크게 뛰어오르면서 노보 노르디스크는 47%가 뛰었고 일라이 릴리는 59%가 올랐습니다. 이들 회사의 약의 수요는 급증하면서 이제는 공급이 크게 딸리고 있는 현실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밸런스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하는데 지난달 노보 노르디스크는 미국 내 위고비 공급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공급이 크게 딸리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지만 내년에 가서는 미국 공급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역시 만자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생산을 몇 배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불편함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회사는 빠르면 내년에 가서는요. 현재 이 약들은 모두 주사로만 가능한 약들인데 내년에 가서는 먹는 알약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약으로 되면서 한층 더 쉬운 옵션, 이런 약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렇게 나온 약들로 인해서 제약회사는 거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제약회사들도 이 분야에 투자하면서 너도 나도 같은 계통 약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파이저와 애스트라제네카 역시 알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약 개발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7년 안에 이 분야 전체 수익은 1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이저 제약회사의 CEO인 앨버트 불라 씨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입으로 복용하는 알약은 앞으로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주사 바늘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스트라제네카의 CEO인 파스칼 소리오 씨는 앞으로 입으로 복용하는 약은 체중 감소를 저임금 가정에도 가져다주는 좋은 혜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제약회사 간부들은 입으로 복용하는 알약 제조 과정이 주사보다 더 쉽고 보관이나 운반이 한층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으로 복용하는 약이 더 저렴한 옵션이 될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말합니다. 현재 노보 노르디스크 제약회사의 약은 당뇨병 주사약을 알약으로 만들어 놓은 리벨서스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복용하는 알약의 한계도 있습니다. 환자가 빈속에 알약을 복용하면 음식을 먹는 것을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 주사로 맞은 위고비에 비교해서 최고 도세지를 복용했을 때 임상실험에서 내장연관 부작용이 리포트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입으로 복용하는 알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사보다 한층 더 다양한 재료들이 요구된다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복용하는 약 안에는 사람들에게 배부른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GLP-1 호르몬이 있어서 현재 일라이 릴리 회사의 실험약은 음식이나 물을 마시는 제한 조건은 없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알씩 복용하면 현재 리버서스 최고 도수지를 복용해서 체중 감소 정도는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절반 정도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고 비만이 있는 환자들에게 36주 동안 체중의 15%가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입으로 복용하는 알약으로 이 정도 체중 감소는 예전에 전혀 볼 수 없는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식거리거나 구토는 일반적인 부작용이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입으로 복용해서 체중 감소 차원까지는 전문가들은 일라이 릴리 알약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업화되는 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겠지만 현재 주사약으로 노보 노르디스크가 앞장서 있는 현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을 말합니다. 파이저 제약회사는 체중 감소 약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임상실험 중간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을 줄인다는 차원의 약 복용을 하루 2번으로 나누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분석이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높아진 엔자임은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여러 개 바이오텍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개를 보면 바이킹 테라퓨틱스와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는 비만약을 테스트 중입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 다소 처져 있는 제약회사가 애스트라제네카인데 임상실험 환자들 중 75%가 입으로 복용하는 필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스트라제네카는 이들이 내놓은 약이 가격 면에서 한층 더 저렴한 옵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가격이 한층 더 내려온다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들이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최소한 이 종류 약 10개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약, 앞으로 입으로 복용하는 알약 옵션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샵리프팅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소매 스토어에서 물건 훔치는 좀도둑질을 말하죠. 이런 샵리프팅은 1900년이나 지금이나 늘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건 훔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현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빈도수가 높아지거나 줄어든다고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좀도둑을 나무라는 표면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실제 깊숙이 숨어있는 사회적 문제를 대신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모든 것이 얽혀있어 일어나는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 빅토리안 시대 영국입니다. 이때 영국의 당시 집안에서만 살다가 사회가 변하면서 실제 바깥 세상에 처음 나와본 여성들이 문제였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중산층 여성들, 잘 사는 여성들입니다. 이들이 단순히 스릴 차원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유행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형 백화점들이 문을 열면서 물건 훔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져는 1960년대, 70년대 와서 사회에 반항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그때 당시 티네이저나 대학생들이 정부 통치에 저항하는 의미로 스토어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오늘날 와서는 많은 스토어에 이제는 치약이나 디오도런트 같은 것이 매장 안에 열쇠로 잠겨있는 곳도 있고요. 스토어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수많은 물건을 집어 달아나는 도둑들 비디오로 찍히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나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너무나 흔히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소매상들은 이런 스토어 내 도둑질이 전국적인 위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양당 정치 리더들과 강력계 담당자들은 더 강화된 페널티를 부르짖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샤프리프팅을 한 자들을 총을 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놓았었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강력계 개혁이 절실함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한층 더 강화된 페널티와 책임을 주장하지만 실제 이전 사례를 보면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는 현실적으로 흑인이나 소수 민족에 더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에 위치한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역사가가 있습니다. 마이클 플람 씨는 스토어 내 샤프리프팅 증거는 도심지 시스템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비교해서 올 2023년 들어서 전반기만 보아도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달라스 등 대도시 샤프리프팅 리포트가 16%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뉴욕 수치만 제거하면 증가는 단 9%로 내려가면서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샤프리프팅은 단순한 좀도둑 수준을 넘어서요, 소셜미디어와 비디오에 담긴 영상들이 융합되어서 번져나가면서 무법천지라는 환상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샤프리프팅은 소매업계에 특히 셀프 서비스 스토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800년대 빅토리안 시대 영국 여성들, 비교적 잘 사는 여성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사회가 급격히 변하면서 집 바깥에 자주 나들이 나가기 시작하던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 위주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 훔치는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당시 이런 여성들은 집 안에만 있고
정신적으로 눌려 살기만 하던 여성들에게 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의사들은 진단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문제는 미국 내 백화점들이 지속적으로 문을 열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유층, 특히 여성들이 물건을 훔치는데 앞장섰던 역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60년대, 70년대 들어서 티네이저와 대학생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60년대와 70년대는 미국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좀도둑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특히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로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이런 쇼플리프팅이 늘어나는 현실은 사회의 질서의 붕괴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죠. 특히 이런 문제가 더 빠르게 번지고 강도가 한층 더 강해지는 이유는 단연코 소셜미디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실제 존재하는 스토어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만들고요. 모든 공공장소들이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 최악의 상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수많은 온라인 쇼핑 회사들은 그들의 실제 스토어 문을 닫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2020년 팬데믹 가운데 JCPenney 같은 많은 체인 스토어들을 결국 무너지게 만들었죠. 이제 남아있는 수많은 소매 스토어들, 어려웠던 팬데믹을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 문을 열고 비즈니스를 재개하고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한 쇼플리프팅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둑은 좀도둑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조직적인 범죄 그룹들이 대형으로 물건들을 훔쳐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런 쇼플리프팅 이유만으로도 비즈니스를 중단한다는 회사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도둑으로 인해서 일어난 손실을 슈링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슈링크의 비율은 2022년 19% 증가했고 이것을 액수로 따지면 1,120억 달러를 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정확한 손실 액수는 이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협적인 도둑질은 바로 조직범죄 그룹들이 행하는 대대적인 절도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물건을 훔쳐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다시 되파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협적이고 수많은 스토어들과 종업원들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소위 이것을 Organized Retail Crime이라고 부르는데 2022년에 비해서 43%나 증가했습니다.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은요. 그래도 스토어 내 쇼플리프팅의 거의 대부분 95%는 한 두어 명이 일으키는 좀도둑이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도둑의 범죄가 곁들여진 경우도 2% 미만이라니 다행이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매업계 전체는 더 강화된 페널티와 체포를 부르짖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스토어 내 좀도둑. 이제 실질적인 사회 문제로 붕괴된 사회 질서가 우려되는 수준까지 왔다는 측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팬데믹 동안 기억나시죠? 엄청난 숫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하던 젊은 세대들. Great Resignation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높은 보수에 사이닝 보너스까지 받는 한층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옮기곤 했죠.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예전보다 한층 더 어려워지게 변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찾는 것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작년만 보아도 그때 당시 직장을 옮기면 살러리가 최소 10%는 더 높아졌고요. 이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은 지난 9월 2.9%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직업을 그만두는 숫자도 줄게 만들고요. 직업의 공급 숫자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더뎌지는 임금 증가 폭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2024년의 무드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더 많은 고용주들이 이제는 그들의 버짓을 한층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면서 2022년에 받았던 액수의 보너스는 절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 많은 고용주들이 내년에 가서는 한층 더 적은 셀러리 증가를 고려 중이고요. 온라인 직업 알선, 이 ZipRecruiter, Indeed, Glassdoor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이런 곳들이 전망하기로는 임금 상승폭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주춤해진 현실이지만 임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고요. 직업 시장이 한층 더 식어들고 이자율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작용하면서 모두 일어난 결과입니다. 현재 고용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금 버짓은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인데 그렇지만 경기 전망이 다소 어두우면서 이제 버짓의 실제 폭은 한층 더 적을 것입니다.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내년 2024년에 들어서 샐러리의 증가를 4% 증가한다고 내다봤는데 이것은 2023년에 4.6%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는 추가로 나타날 것이면서 이런 변화의 추세는 역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을 찾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직업 시장이 한층 더 타이트해진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떠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턴오버 비율도 한층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임금 상승폭도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 직업을 떠나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 중 많은 비율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물가에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컸는데 요새 많은 경우 직장을 옮기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비율이 이것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경우 오히려 실제 수입은 줄어드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컴과 실제 늘어난 생활비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결과이죠. 결국 이래서 새로운 직장과 높아진 임금을 찾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업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변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어떤 산업계냐 그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한 예로 재정관리 같은 파이낸스 분야의 경우 새로이 고용된 사람의 새 임금은 전 직업과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 기술 분야,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샐러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고용에 따라오는 휘황찬란했던 임금과 엄청난 보너스는 옛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37살의 크리스 지코니라는 남성이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실직한 이후에 지난 10월 말부터 미국 내 기술 분야 회사에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세일즈 포지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10개 정도 인터뷰를 했고요. 실제 2군데에서는 오퍼를 받은 상황입니다. 오퍼를 받은 것은 좋은데 그런데 거기서 제시된 샐러리는 이전 직업에서 똑같은 타이틀의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던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 씨는 말합니다. 현재 직장을 찾는, 새 직장을 찾는 분위기나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본인도 사실 2021년 당시 새 직장을 찾을 때 수많은 회사 리크루팅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샐러리로 달려들던 많은 회사들에 비교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좋은 시기는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실입니다. 인디드가 이번에 내놓은 수치를 보면 10월의 임금 상승이 전년에 비해서 4.2%인데요. 이것은 2022년 1월에 9.3%와 비교해서 절반 이하이죠. 크리스는 2021년에서 2022년 초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 골든 에이지였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그때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모든 파워는 고용주들에게 돌아갔다면서 Great Resignation 시절을 누렸던 엄청난 추가 베네핏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커네디컷주에 사는 에린 파울로 씨가 있습니다. 에린 씨는 현재 직장을 찾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좌절감까지 느낀다고 하는데 이전에 일해왔던 마케팅 분야 스타트업 회사가 지난 9월에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39살의 에린 씨는 현재 인터뷰에서 임금에 대해서 어느 포인트와 어떻게 대화로 접근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샐러리를 두고는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컴페티티브하다는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게는 1년에 $80,000에서 최고 $250,000까지 넓은 범위를 제시한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상황에 회사 측도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볼 때 경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고요. 그런 차원의 좋은 종업원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는 써야 한다는 것이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스윗 스팟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고용주들, 작년처럼 대부분 산업계 종업원들의 엄청난 움직임 결과 높은 임금을 제공하면서 사람부터 우선 잡고 보자는 이런 입장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계가 고용 차원의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높은 샐러리를 제공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든 현실이죠. Great Resignation 당시 많은 종업원들이 한 곳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되면서 샐러리 증가가 더뎠던 것입니다. 이것을 Loyalty Discount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옮기면서 한층 더 높은 임금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어떤 고용주들은 높은 샐러리 대신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경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베네핏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피트니스 비용을 대준다던가 아니면 출퇴근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움을 주는 것 등을 제공하면서 능력 있는 종업원들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현재 직업시장 분위기는 2년 전에 비교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3년 넘게 심각한 구인난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면서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직업 마켓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직업 옮기면서 얻었던 샐러리 인상과 보너스 등 소위 골든 에이지는 막을 내리고 새로 옮긴 직장에서 현실적인 상황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입니다. 새로 옮긴 곳에서 받는 샐러리는 실망스럽고 어떤 경우는 이전에 받던 임금보다 훨씬 적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찾는 고용주가 아쉬운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종업원 턴오버도 줄어들면서 많은 것이 반대 입장이 되어버린 직업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